자, 이게 이제 감정이입 부분인데요. 이 감정이입은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감정이입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파란 책하고 그 다음에 남색책 내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감정이입도 상당히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일상적 감정이입도 있고, 맥락적 감정이입도 있고, 뭐 동감과 동일시도 있고, 그다음 미학에서 강조하는 감정이입도 있고, 그리고 뭐 종류에 따라 총체론도 있고 부분론도 있고, 이런 게 여러 종류를 이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감정이입과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1번 내용을 볼게요. 자, 다음은 역사탐구 및 역사학습의 특성에 관한 글이다. 가의 단계에 반영된 개념을 쓰고 나와 다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각각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대의 정서와 관점에 당대를 보게 하는 거다. 자, 요거를 이제 뭘 써야 될까요? 맥락적, 역사적 감정이입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맥락적 감정이입. 예. 그래서 이제 맥락적 감정이입을 쓰는데 그 감정이입도 종류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감정이입 단계를 이제 보통 5개 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려는 단계. 두 번째는 고정관념적 감정이입, 일상적 감정이입, 제한적 맥락적 감정이입, 완전한 맥락적 감정이입 이런 단계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맥락적 감정이입을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이제 뭐냐면 뒤에 보면 이제 그 감정이입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여기도 한번 나왔고, 그게 15년인가 한번 14년인가 한번 나왔어. 2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한 4,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파란 책하고 노란 책이 있어.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보편성. 그러니까 현재인들과 과거인들은 공통된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근데 당시 처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죠. 특수성, 그 다음에 목적, 상황, 수단에 맞게는 합리성,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통성. 그러니까 4, 5가지 외워야 되는데, 일단 여기 들어갈 것은 이제 우선 과거인들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점. 그들의 행동이 합리적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다르면서 합리적. 네.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4가지 전제 조건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보편성, 특수성, 합리성, 개통성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내용을 뭐죠? 플러스 해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전제 조건 쓰라고 했더니 그 보편성, 특수성, 합리성, 개통성 그냥 그 키워드만 나열하고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맞겠다, 뭐냐면 이렇게 맞게 해줬다는 설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확실한 거는 플러스 써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다음 예에서 이제 교사가 권유와 질문을 통해서 그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교사가 고려 말기 때 그 당시 농민들이 그 가혹한 부세 때문에 겪었던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학생들에 알려주기 위해서 지배층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던 농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당시에 농민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권유나 질문을 이용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외면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당대 사람들의 입장을 따라서 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입이죠. 아주 쉽죠, 이거는. 네. 요거는 이 예문에 어디 나왔냐면 그 노란책 예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란책 보면 그 감정이입과 관련된 예문으로서 이걸 이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역사교육의 감정이입에 대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일단은 이제 1번을 보면,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에 저자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걸 검토하는 거. 저자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감정이고 전혀 관련이 없죠? 네, 이런 것들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과거의 행위가 그 당시 상황에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그 당대 맥락적 감정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 일단 공간과 동일시가 나오면 어때? 감정이입에서 제외하는 거야. 동일시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이입 대상하고 나를 일치시킨 거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새들의 소리를 들으면 울부짖는지 하여튼 새들 그 소리 들으면 뭐라고 해? 노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새들이 얘기하면 딱 울부짖는 걸 뭐야? 네? 이걸 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타인과 나를 동일시하기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감정이입은 이제 주로 어디에도 많이 사용하냐면 미학이나 문학 작품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잖아. 근데 그 결말 아는 과정에서 역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뭐냐면 공감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나라의 장래를 위해 선거를 자신이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치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라를 개판으로 치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박근혜가 이제 개판을 쳤는데 그 박근혜 연설 듣고 우리는 이거 공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공감과 동일시는 원칙적 감정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이제 책에 보면 공감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감정이입을 약간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감정이입은 역사적 감정이입, 역사적 맥락적 감정이 있고 일상적 감정이 있고 보존관념적 감정이 있죠. 그래서 역사적 맥락적 감정이입은 주로 이제 인지적 성격이 같이 있어. 인지적 성격이라는 건 뭐예요? 예? 사료를 바탕으로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일상적 감정이입은 뭐죠? 정의적 성격 있죠. 거기 이제 906페이지에 도표를 적어놨는데 요거 좀 곤치세요. 여기 보면 정의적 성격인데 인지적 성격이에요. 예, 좀 내용이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감정이입, 맥락적 감정이입은 또 두 가지로 나누죠. 굳이 구별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또 구별해놨어. 책에 보면 추체험하고 뭐예요? 감정적 이해가 있죠. 추체험이라는 것은 주로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그걸 느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역할극,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역사와 관련된 글쓰기 이런 것들이죠. 근데 감정적 이해는 일종의 이제 재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앉아갖고 책을 보면서 머릿속에 뭐요?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감정적 이해죠. 그래서 그 역사적 맥락적 감정이입은 이제 뭐냐면 이 추체형과 감정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이제 볼게요. 4번. 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감정이입의 맥락적 이제 감정의 단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감정이입의 단계와 관련된 문제들인데 감정이입의 단계와 관련된 내용이 몇 번 나왔어. 그래서 그냥 물어볼 수도 있고 맥락적 감정이입을 역사 상황과 비춰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미추리적인 가와 나의 같은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고 그런 나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면 다에 들어갈 활동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쭉 이제 앞부분 읽어보시고 각자 뒷부분 줄친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직접 과거의 인물이 되어 역사적 행위를 해보거나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썼는데요. 여기서 가는 활동을 추체험이라 쓰면 되죠. 추체험.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굳이 이제 또 하면 역할극도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감정이. 근데 여기에서 활동이라고 돼 있잖아. 활동이면 추체험이고 만약에 역할극을 물어보면 교수학습가로 물어보겠죠. 교수학습 모형이 무엇인가? 활동이니까 그 추체험이 더 뭐냐면 정확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어떤 식으로 물어볼 것이냐에서 한정 지어주면 제한되면 또 제한된 방식을 써줘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도 제가 예전에 02년 때도 이제 그때 가봤었는데 이게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로 썼어. 감정이입. 이거 맞을까 틀릴까요? 틀리죠. 엄밀히 말하면 머릿속에 생각한 건 아니고 추체험이라고 해야지 이제 맞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나가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생각해보고 이게 뭐냐면 감정이입 역사예요. 또 다른 말로 또 재현이라는 게 있어요. 재현. 근데 이것도 좀 문제 활동이라고 이제 있으니까 재현이라고 쓰면 좀 약간 맞지는 않아요. 유사답안은 제가 다뤄놨는데 재현이라고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예전처럼 콜링우드 나오고 뭔가 콜링우드 관련된 사료도 있죠. 예문들이 나와야 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비슷하지만 지금 한정대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감정적 역사 이해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어보는 의도는 뭐예요? 지금
감정이입의 종류가, 역사적 감정이입의 종류가 뭐냐를 묻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추체험하고 감정적 역사 이해,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마지막 문제는 뭘 물어보냐? 단계죠. 감정의 단계. 그래서 이거는 어슈비엇 이라는 사람이 감정의 단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가지가 있죠. 자, 과거 사람들의 행위를 미신이나 미개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아예 감정이입은 뭐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을 보기 전에 이미 예전에 그 선입견을 그냥 보는 거야. 이게 고정관념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뭐냐면 일상적 감정이입이죠. 일상적 감정을 봤어. 현재적 입장에서 계속 보는 거, 자기 입장에서. 일종 편견이죠, 편견. 고정관념하고 편견은 다른 다른 거 아시죠? 고정관념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여자는 연약하고 수동적이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어떤 A라는 여자를 보기 전에 이미 A는 이럴 것이다. 접근하는 게 고정관념이고, 근데 A는 보니까 장미란이야. 그래서 되게 튼튼하고 우락부락하고 역도 선수예요. 그러면 종전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겠죠? 근데 그 고정관념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냐면 편견이 되는 거죠. 예, 이해되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의 상황에 고려했지만 어떤 특정한 요인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한다. 이거는 맥락적, 제한적 맥락적 감정이입이죠. 4단계고요. 또 5번째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맥락적 감정이입이야. 그래서 5단계 나오는데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지금 일상적 감정이입을 물어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쓰면 되겠죠. 당시의 상황과 역사적 행위를 그냥 상식적 수준의 일상생활을 이해한다. 일상적 감정이입이다. 근데 일상적 감정이입이 잘못된 오개념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필요한 게 있어. 왜 필요하냐? 이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맥락적 감정이입을 하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일종의 감정이입을 일상적 감정이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선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 교수학습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역사적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그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은 아까 이제 언급했던 감정이입 단계인데 이것도 이제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맥락을 물어보는 지금 맥락. 그래서 지금 맥락적 감정이입인데 맥락적 감정이 뭐에? 역사 상황과 적용해서 적용하는 문제야, 이거는. 네. 자, 그럼 보면 자, 다음 A는 감정이입을 활용한 그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자료이다. 자, 이것을 보고 학생들은 B와 같이 반응하였다. 자, 그 다음에 영희의 반응을 맥락적 감정이입 단계에 속하도록 빈칸 가에 적절한 내용 한 줄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 부여의 형사치수제, 이런 내용도 있고, 고구의 서옥제, 민면유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형사치수제와 서옥제,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일단 학생들 반응을 볼게요. 자, 형의 아내는 부인을 삼고 어린아이를 시부로 데려갔더니 참 비인간적인 시대. 지금 요즘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어린아이들 시부로 데려가? 때려 죽일 놈이죠. 요즘에 미성년자 와가지고 이제 했다고 했는데, 자, 이거는 고정관념적 어떤 감정이죠. 어떤 상황을 보기 전에 이제 하는 거고, 일상적 감정이면 우리 좀 나름대로 들어가서 봤지만 뭐냐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해. 그냥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던,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니 결혼제도에 다른 것은 당연한 일상적 감정이죠. 자, 근데 이제 영희가 얘기하는 맥락적 감정이면 그 당시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 보편적 법칙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자, 일단은 두 가지 내용을 써야겠죠. 일단 민면유제하고 서옥제 하나 묶어 설명하죠.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형사치수제. 자, 일단은 첫 번째 민면유제와 그 다음에 서옥제는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 확보가 필요한 거야. 요때 주의가 여성의 노동력이야, 남성의 노동력이야. 남성의 노동력이라 쓰면 틀려요. 여성의 노동력이에요. 보통 난기 여가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난기여가원인데, 보통 이제 그 사회마다 좀 약간 다른데, 이제 사회마다 여성의 노동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물론 여성의 노동력이 그 팩트지만 이 노동력을 좀 높게 평가하는 사회에서는 여성하고 남성이 결혼할 때 일종의 여성을 사온다고 좀 그러긴 들지만, 여성이 이쪽에 들어오면 그쪽 여성 집안의 노동력이 하나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남자 쪽에서 대가를 줘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부대라고 해요. 신부대. 신부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있고, 거꾸로 여성의 노동력 낮게 평가되는 사회에서는
여성을 데리고 오잖아. 먹여 살려야 되겠죠, 남자 집안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냐, 지참금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건 신부대에 속하겠어요? 지참금에 속하겠어? 신부대에 속하는 거지. 여성의 노동력 상대해주고 높게 받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빼올 때 그 뭐냐, 서옥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여성의 집에서 뭐야, 일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대가를 치고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담사 뭐야, 이건 신부대 지참금이야. 예, 보통 사람들은 신부대죠. 근데 이제 사자 들어가는 분들, 그분들은 뭐야, 여자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죠. 예, 근데 이건 문제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치수제인데, 형사치수제 이번에 관련된 문제 나왔죠. 뭐와 관련된? 우씨 부인. 기억나시죠? 원래 우씨 부인 누구의 부인이었어요? 고초왕 때 부인이죠. 고초왕이 죽고 나서 한성한테 심갔잖아, 동생한테. 그래서, 이게 그 형사치수제인데, 형사치수제 간에는 고구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부여에도 있었고, 여러 나라에도 보여요. 근데 이제 이 형사치수제를 가지고 이제 이건 물론 일학적 견해지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재산을. 그래서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 유지. 왜냐, 재산을 보호하는 관점에는 유목사회에서 이 형사치수제가 오는데, 요게 이제 유목사회 용이에요. 뭐냐면, 유목사회에서는 되게 보면 이제 그 여자하고 남자가 이제 결혼하면, 여자 쪽에 이제 부족에 있는 그 쪽에서 남자 쪽으로 가잖아요, 여자가. 그때 뭘 가지고 가져오면 자기 말에 해당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양을 할당받아서 가지고 와요. 그럼 남자 집에 가서 그걸 이제 그쪽 남자 양하고 말을 뭐예요? 교배를 하죠. 이 이종 교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남자가 죽었어. 죽으면 다시 본가로 돌아가야 되죠. 자기 부족으로. 그러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서, 가져왔던 재산들을 다시 가지고 가요. 양하고 말 같은 걸 다시 저쪽 부족 간단 말이야. 그러면 교배할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왜냐면 동종교배가 되잖아.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근친혼하면 별로 안 좋죠? 그래가지고 이들 재산 유출 막기 위해서, 이종교배를 하기 위해서, 얘를 결혼을 시키는 거야. 형이 죽으면 동생한테 결혼을 시키는 제도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복국가 유형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해요. 이 정복국가 유형에도 형사치수제가 있는데 왜 있냐면 싸움이 났어. 그럼 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제수 씨하고 조카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어야 돼. 지금처럼 생산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절대적 육체 노동력이 중요한 비중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싸우지 않으려고 하겠죠. 처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너가 죽더라도 처자식을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확실히 보호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생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야. 이게 형사치수제예요. 그래서 정복국가하고 유목국가 유형이 좀 다른데, 여기서 그 부여나 고구려는 정복국가 유형에 속하겠죠? 유목국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회 공동체 유지, 요걸 이제 쓰시면 되고, 어떤 분은 그럼 동생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재수씨를 이제 취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형이 먼저 빨리 죽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확률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고구려 초기 때까지 있다가 이게 점점 없어졌어. 그래서 우씨 부인이 있을 때는 이미 조금씩 쇠퇴했어요. 그런 관념들이. 그리고 그 조선시대 넘어가면 형수하고 결혼한다. 어떻게 해요? 완전 능지처참이죠.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관점에는 맞진 않지만 그 당시의 관점에는 이게 맞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 결혼은 여성의 노동력과 어떤 이제 그 공동체 유지학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관련된 문제를 좀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맥락적 감정이익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때 이제 맥락적 감정인데 예문이 주어지고 어느 게 맥락적 감정이고 이제 일상적 감정인지 이걸 구별하는 건데, 자, 박교사가 이제 16세기 때 에스파냐 코르테스와 피사르, 이 사람은 이제 박교사 코르테스 피사르 나오면 항상 또 어디가 관련되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코르테스 피사르 나온 거 있죠? 똑같은 분이 낸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비슷한 예문을 하는데, 아지타카 잉카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에스파냐 군대에 수백 명이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수십만 가까운 아메리카 주민들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어떻게 생각?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 사실을 좀 까먹어야겠죠. 첫 번째로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절대적 무기가 우수했기 때문이죠. 총포로 무제한됐는데 그 당시 인디언은 뭐예요? 우리가 청동기가 일부가 있겠지만 대부분 돌칼, 돌화살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운동 때 우군추 전투에서 그냥 일본군한테 몰살당한 게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죠. 육체 힘이 약해서. 뭐야? 일본 애들은 기관총이나 명치식 소총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삼지창, 그 다음에 화승총, 그 다음에 이런 거 갖고 싸우니까 안 되는 거지. 자, 이런 거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잉카나 그 다음에 아즈테크라는 곳이 제국이죠. 그러니까 소수의 부족들, 지배 부족들이 다수의 피지배 부족들을 통치했던 건데 너무 가혹하게 통치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피지배 부족들이 누구한테 붙은 거죠? 거기에 그 당시 이제 그 정복자들에게,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붙었던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켈차코아트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켈차코아트 신앙은 이제 백인이 얼굴이 하얀 이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벌 저항강 없이 그냥 협력했던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요걸 깔고 이제 보면, 자, 원주민 하나로 단결해서 에스파냐 군대를 정했다면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지수의 생각은 어디예요? 감정임에서. 맥락적 감정이 아니라 일상적 감정이죠. 글쎄, 오히려 아즈테 제국의 적대적인 원주민들이 에스파냐 군대 합세해 그때 정보를 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꼭 경민이, 자, 그 원주민은 백인의 그 우수한 무기를 보고 자신의 목적에 그들을 이용했던 것이 아닐까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들은 누굴까요? 그 당시 잉카 제국이나 아즈테 제국의 핍박받던 그 원주민들, 피지배 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원주민들 에스파냐 군대의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죠? 그 당시에는 그 원주민에게 무슨 신앙이 있다고 했죠? 그 전설에 보면, 아즈테의 전설에 보면 그 백색의 켄차코아트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기에 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때 누가 온 거야? 피사르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갔던 거죠. 예, 이런 것들 원주민 내면, 이런 그 갈등들, 내면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안타까워요. 자신의 생존이나 이해관계보다 대의를 생각했는데 흩어지면 죽고 묻히면 산다. 이거는 이제 일상적 감정이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이 경민하고 영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상황이 주어지고 맥락적 감정인지 일상적 감정이 구별하는 그런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지문도 그냥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또 이제 나와가지고 맥락적 일상적 감정이 묻을 때 이것도 따갖고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올 때 됐어요. 한번 2년 쉰 것 같아 지금. 그래서 보통 2, 3년마다 한 번씩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7번을 보죠. 7번. 자, 이 7번은 진짜 허를 찌르는 문제야. 허를 찌르는 문제. 예. 그래서 이게 몇 년 15년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인데, 요게 제가 이제 그 15년 기출문제 14년 그 겨울 때 이게 나온다고 이제 예상은 했어. 감정이. 왜냐면 그 부산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감정이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들어간다고 이제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이제 서포트주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돌렸어. 뭐 나올지 예상을 해갖고 다 했는데, 니의 감정이입은 맞췄어요. 아니, 니의 감정이입은 좀 맞췄는데, 뭐의 이제 전제 조건, 요 감정이입 단계는 못 맞췄어. 니의 감정이입 전제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통 단계, 일상적 감정 해갖고 5개 단계 있죠. 이거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야. 이 단계는 이제 뭐냐면, 그 앞부분에 그 남색 책에 보면, 그 감정이, 그니까 이 단계 전에 뭐냐면, 사고활동의 측면에서 감정 단계가 있어요. 그 5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사고활동 감정이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 니의 그 실제 감정이 단계 5가지가 또 나와요. 그 앞부분과 사고활동과 관련된 측면인데, 자, 사고활동과 관련된 감정이입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4가지로. 일단 첫 번째가 역사적 사실의 재현. 역사적 자연은 그냥 그게 일어났다. 뭔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팩트 자체를 그냥 언급하는 거야. 그게 이제 있고,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1단계 기본이야. 그래서 그 2, 3, 4단계까지 쭉 넘어가는데, 1단계 기본 깔고, 그냥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 그러니까 객관적 상황은 알아. 근데 단점 내면은 몰라. 그래서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경제적 상황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조선이나 명나라의 이제 대무역 창로가 막혔던 일본이 그걸 뚫으려고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뭐 있죠.
그 당시 임진왜란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의도, 동기 이런 거 빠져 있죠. 이게 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요번에 이게 시험 나는 감점의 감정이 재구성이에요. 자, 요거는 뭐 거꾸로야. 객관적 상황은 잘 몰라. 근데 히데요시가 어떤 침략 야욕을 갖고 그다음에 자기 내부의 불만자들 또 그 불만을 외부에 포출시키려 했다. 이게 이제 동기죠. 예. 그래서 1번, 저는 2, 3번이 이제 각각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2번과 3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 뭐냐? 이거는 뭐 아까 경제 상황이나 객관적 상황과 그 다음에 히데요시의 어떤 의도, 동기, 가치서 수사하는 거죠. 이게 4번의 역사적 사실의 감정의 재구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와 관련돼서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이제 다리우스 1세나 키루스 왕의 업적 있죠?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갖고 이제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제 조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 외워두셔야겠죠. 자, 특성, 보편성, 개통성, 합리성 네 가지 꼭 외워두시고요. 그 쓸 때 특수성, 보편성, 개통성, 합리성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풀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들어갈 만한 이유는 아까쯤에 관점의 감정이입 재구성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러면 나와 다의 이제 사고 활동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니은을 이거 물어보는 거면 가도 안에 니은을 그 나와 다에 적용할 때 일어난 거. 자 니은은 이제 뭘 강조하면 돼요? 객관적 상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의도와 동기를 강조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키루스 왕이고 키루스는 키루스 2세죠. 그 다리우스 1세가 되게 유명하지만 그 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키루스 2세예요. 그래서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다리우스의 할아버지 뻘다는데 직속 할아버지 뻘은 아니고 좀 반계열 쪽이야. 다리우스 쪽은. 자 하여튼 그래도 이제 키루스 대왕은 그들의 정통이나 신앙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가혹한 통치 때문에 멸망의 역사의 상황을 전개했던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와 동기나는데 아시리아의 어떤 가혹한 통치, 객관적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키루스 왕의 업적에 기록한 정토방 역사 거기 교과서에 나오니까 좀 파악을 해주세요. 이거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빌론 유수 때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풀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키루스를 뭐라고 봤냐면 메시아라고 봤어.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다리우스인데 이 다리우스 1세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앞에 반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우스는 이제 그 키루스 2세 직계가 아니에요. 그 키루스 2세 다음에 또 캄비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어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가 있는데 다리우스는 좀 반계 계통의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그 베이스트라는 산에 비문에 적혀 있는 내용이 그건데 왜 이걸 적어놨냐면 그때 이제 바르디아라는 가짜 바르디아 사건이 있었어. 반란 사건이. 그래서 그걸 제거한 다음에 뭐냐면 즉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 원정에서 죽고 바르디아가 왕이 왔는데 이 왕권을 놓던 다리우스가 이 바르디아가 가짜다. 그래서 이걸 꾸며가지고 이 사람을 제거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뭐예요? 정당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베이스 비문에 이제 적어놓은 거야. 자기 정복 기사와 함께. 그래서 그 당시 그 조로아스트기를 이용했죠. 이 조로아스트기는 뭐냐면 조로아스트 특징이 뭐예요? 그 페르시아에서 왕실에 조로아스트 국교화는 안 시켰지만 나름대로 중요시 여기고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시켜 주거든. 왜? 아우라 마즈다의 어떤 그 위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정복 활동을 또 합리화시켜. 어떻게? 자기는 아우라 마즈다를 따르는 무리고 저쪽은 뭐예요? 악의 신 아으마를 따르는 무리죠. 악마들을 물리치는 거는 영광인 거죠.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당화시죠. 정복 전쟁을. 이해되시겠죠? 그럼 요게 쓰면 되죠. 자신이 왕이 되고 통치하는 것과 정복 전에 아우라 마즈다 뜻을 다리우스 믿고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왕권을 탈취하죠. 바르다나 제거. 일종의 뭐냐면 이거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 그 세조가 당종을 쳐낸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정당성 아우라 마즈다를 찾는데 역사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 상을 파악하지 못하다.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통점은 일단은 의도는 있지만
객관적 사항을 파악을 못한다는 식으로 써야 돼요. 물론 답은 예상 답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 출제자의 답안은 또 다를 수가 있어. 다만 여기에 다른 것은 의도는 알지만 객관적 사항을 모른다는 게 핵심적인 거고. 그리고 거꾸로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을 쓰라고 하면 거꾸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 상황은 알지만 의도를 몰라. 그리고 그 역사 사실과 감정의 재구성을 하려면 두 개 다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갖고 이제 그 한번 나중에 유사 문제 할 때 이제 같이 풀어보고요. 자, 8번을 보죠. 8번. 자, 거기 보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주제로 한 다음 수업 장면을 해서 교사의 이제 설명에 나타난 관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09년 기출 문제인데 굳이 이거 뭐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이게 거의 수능 문제인데, 자, 교사 보면 1960년대 미국과 유럽의 사회 격변기도 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도 문화대혁명이라는 중요한 그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자, 이렇게 쭉 하고 이러한 것을 이제 서구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사건입니다. 68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문화대혁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학생일 홍위병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래서 교사 보면 대부분 고등학교 학생이나 대학생이고, 홍위병은 분홍, 자본가, 지식인 등 예술가들을 일종의 그 자본주의의 상징, 주구들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당시 중국 학생들 왜 이런 운동을 앞장섰을까요? 자, 사회에 대한 불평분만 때문에 아닐까요? 네, 물론 그렇지만 마오쩌둥 개인에 대한 숭배도 있다. 홍위병들은 그 마오쩌둥 어록을 가지고 그 어록이라고 이제 그 빨간 책이 있어. 빨간 책 들고 막 이제 난리치고 오는데 신났지 뭐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때려잡으려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마오쩌둥 그걸 이용했다가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다 어느 정도 정권을 잡아가니까 쳐냈죠. 그래서 이들 하방시키고 이제 해산시켰는데, 그럼 마오쩌둥 그 문화대혁명의 끝이 난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홍위병의 막을 내었지만 지방의 새로운 권력기운 혁명령이 수입되고 인민해방국이 개입했고, 그 다음에 마오쩌둥이 몇 년에 죽었죠? 1976년에 죽었죠? 예. 그래서 혁명을 막을 내렸어요. 이렇게 있는데, 뭐 문화대혁명이 어쩌다 저쩌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 역교도 나오고 관련 없으니까 건너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적 사건의 개별성을 강조한다. 거기에 예문에 찾으시면 돼요. 중국에서도 문화대혁명의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서구사회에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사건이에요. 보편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개별성을 강조한 거죠. 자, 그래서 역사 전개 과정을 규명하는 데 치중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뭐 예를 들어갖고 이제 그 예문에 보면 뭐 홍위병을 이제 등장했고, 그 다음에 뭐 홍위병 정치진용, 홍위병 분파 투쟁과 농민과 분재, 홍위병 해산, 그 다음에 혁명의 개입과 인민군 해방, 모택동 죽음, 이렇게 문화대혁명 끝났고, 이게 전체적 전개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했죠. 전개 과정을 얘기했고, 추체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교사의 질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과 같은 당시 중국 학생들은 왜 이런 운동을 앞장서게 됐을까요? 왜라는 것은 객관적 사항보다 뭘 물어보니까 지금 주관적 동기를 물어보고 있죠. 주관적 동기를 물으니까 당연히 뭐냐면 그 추체험을 이제 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추체험이라고 이제 할 수는 없죠. 감정입적 역사 이해라고 하죠. 왜냐면 추체험은 자기가 직접 해보고 오는데 답이 이제 4번이니까 맞다고 쳐요,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선행사례를 적용하여 역사적 사건을 설명했다. 자, 여기에서 선행사례 역사적 사건을 했어요? 아니죠. 이거는 지금 그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68혁명의 선행사건에 대해서 결별했잖아. 아니라고,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독특한 형사이니까 이제 좀 이건 딱 보면 알죠. 이거 뭐 이거 역겨운 지식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보면 찍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역사적 행위의 목적과 의도를 밝히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지문에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마오쩌둥 개인에 대한 숭배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홍위병은 마오쩌둥 어록을 갖고 다니면서 자신의 행동을 마오쩌둥 가르침을 따라 정당화했어요. 그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이 쭉 있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고, 그럼 관련된 그 형사 총괄평가 문제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일단은 698페이지 32번 문제 볼게요.
잠깐만요. 자, 32번 문제에 보면 다음은 니의 감정이입에 대한 설명이다. 자, 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내용의 두 주인을 쓰시오. 자, 니의 감정이입은 나올 수 있어요. 왜? 오답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 니의 감정이입은 아까 예전에 능력, 그 다음에 성과, 그 다음에 가정, 성향으로서 감정이죠. 이거 꼭 그 정의 내일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와 관련된 거죠? 여기에서는 성취로서 감정이입이죠. 성취로서 감정이입. 이건 정의적 영역이 아니라 뭐예요? 인지적 영역이죠. 인지적 영역.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가가 비록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이제 성과, 성취로서 감정이에요. 평역이 좀 다른데, 자, 성취로서 감정이면 남색책이나 이런 데 보면 행위자가 믿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느끼고 획득했던 것을 아는 거. 행위자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행위자의 감정을 영향을 고려한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인지적 영역인데 인지적 영역은 아까 말했죠. 사료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하는 감정이입이죠. 근데 일부 뭐도 있냐면 정의적 감정이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태도와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이죠. 근데 정의적 감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검은 책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사료가 완전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부완전한 경우.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때는 뭐 사료가 별로 없죠. 그러면 이제 감정이입을 하려면 뭐 부석기 신석기인들 입장에서 보면 좋긴 좋지만 이게 없단 말이야. 그 내용이. 그러면 자기 입장, 지금 현재적 입장에서 뭐냐면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건 정의적 감정이입이야. 그래서 구석기인들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보편적인 어떤 정서를 공유한다고 가정하되 하는 것이 서열서 감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04페이지 704페이지 39번 문제를 볼게요. 이거 어디에도 많이 본 것 같죠? 아까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했던 그 내용에서 이제 제가 유형을 비슷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자, 39번을 보면 다음 감정이입의 정의에 들어가야 하지 말아야 할 감정이 두 가지 요소를 쓰고, 뭐 금방 나오죠? 뭐와 뭐예요? 공간과 동일시를 일단 배제하고 있죠. 자, 교실 학습상에서 감정이입을 정의를 맞게 기획의 경민을 답변할 수 있는 적절한 역사 사실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밑줄친 니은의 감정이입 단계의 특징을 두 주인을 쓰는데 단, 여기서 간습적 해석의 요인을 제외해라.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품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기획에 들어갈 것은 경민의 얘기를 뭘 적어놔야겠어요? 요거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글쎄 오히려 아즈테 제국의 적대적 원주민들은 에스파냐 군대 합사에 그들을 정복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기획은 그 앞에 왜 적었는지 쓰시면 되겠죠.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원주민들의 백인들의 우수한 무기를 보고 자신의 목적에 그들을 이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피부색이 다가 무조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맥락적 감정을 쓰시면 돼요. 예전에 그 예문 냈던 거 그대로 낸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적 단계 특징.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행위, 제도, 그 특정한 사항에 대한 증거에 의해서 이해한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 니은의 감정. 정말 이건 뭐냐면 일상적 감정이입이죠. 일상적 감정이입. 그래서 일상적 감정의 특징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일상적 감정이입이 아니라 요거는 잠깐만 뭐냐면 고정관념적 감정이에요. 네. 고정관념적 감정이입. 그래서 요런 내용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고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715페이지 56번 문제 풀어볼게요. 56번의 뒤에 자, 56번 보면 이제
니의 감정이입인데 이건 저번에 풀었는데 정의정의는 인지정의고 이거 풀었고 자 718번 잠깐 볼게요. 이게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718번 62번 문제 볼게요. 62번 한다다가 이거는 이제 그 사고활동의 감정이입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사고활동의 감정이입 62번을 보면 사고활동의 감정이입이면 자 여기 보면 다음은 역사적 감정이의 사고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자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사고활동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그 1단계 행해진 그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도 이제 그 역사적 사실 재현해갖고 7세기 때 뭐 메카, 메디나 상호가 발달됐고, 무하메드의 이슬람 확산됐다. 이건 객관적 팩트죠. 팩트. 그러면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과 간접의 재구성은 이제 왜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상황적 맥락적 구성은 뭘 써야 돼? 객관적인 상황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제 주관이 약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교과서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사회적 양극화, 고등종교에 대한 욕구가 형성됐고, 무하메드는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알라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했으니까 민중의 지지받아요. 상황적인 어떤 객관적 팩트고, 그러면 무하메드 의도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무하메드는 이슬람교를 전파시켜 재정일치 종국 공통을 만들려고 했던 의지를 갖고 의도를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그 역사적 3자의 감정이입은 요걸 같이 쓰면 되죠. 그러니까 기울과 니은을 몰라더라도 여기에서 찾아서 쓰시면 될 거야. 그래서 객관적 상황은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뭐예요? 요거는 무하메드 우상숭배에서 관련된 의도와 동조를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걸 플러스 시킨 게 4번이 되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은 이제 보면 1번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게 이제 남색책에 나와 있는데 1번 팩트죠. 팩트가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2번과 3번의 행해지는 이해의 대상에 대한 역사의 사실이 명확히 하는 거야. 팩트를 바탕으로 해야지만 2번과 4번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 감정이입이. 그래서 그 이해의 대상이 되는 역사의 사실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 그대로 남색책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암기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간략하나마 이렇게 문제 풀어봤어요. 제가 이거 외에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종합 문제 갖고 이제 복합적인 문제도 많이 집어넣거든요. 감정이입을. 그래서 시간 내실 때 찾아서 좀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만 이제 좀 언급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추와 원인 성정을 보죠. 유추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유추인데 유추는 이제 노란 책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어디는 남색책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색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 설명 방식에서 유추가 나오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그 교실에서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이 이 유추죠. 일반적 설명 방식. 이런 부분도 이제 뭐냐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일단 유추가 많이 나오는 게 일단 유추의 정의가 나오고, 유추를 할 때 유의점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의점 몇 개 한 3-4가지 있는데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보면, 자, 보기에 근거해서 유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느 그 여자 중학교 2학년 국사 수업에서 고려말기 대농장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잘 몰라.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이 선생님은 고려시대 대농장 학대와 백성대 그것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이제 나티푼드에 연결시켜서 설명했는데 애들 자체가 나티푼드 말 들어봤느니 했더니 아니요 몰라요 그렇게 넘어가. 그러면 그래갖고 벌 그냥 넘어가요 했고 그다음에 넘어가자 하면 이게 좀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데 예. 그래갖고 이제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이게 유추와 관련된 건 유추의 유의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면 유의점을 쓰는 거, 유추를 통해 초년에 받는 학생들 친숙한 경험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건 왜 실패했어 지금? 친숙한 경험 하지 않은 거야 지금. 애들에게 지금 뭐 대농장을 설명하는데 한국사도 잘 모르는 애들한테 뭐 나티푼 갖다 대면 얘기하겠어요? 모르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선수학습 정도를 파악하지 못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유추는 학습자의 자발적 위사에 따라 형성된 자연 수업 분위기 조성한다. 이건 틀려요. 거기에 책에도 나와있지만 유추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교사 중심이야, 교사 중심.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어려워. 그리고 교사의 의도와 달리 학생들이 다르게 유추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근데 학생, 교사가 막 유추하면서 일베들 비난하면서 뭐 일베들 뭐 다른 데 유추해갖고 하는데 애들이 그 얘기 들으면 일베가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 뭐야? 일베가 뭔지 궁금해져. 그럼 일베 사이트 간단 말이야. 예. 그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의도와 달리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거든.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이거 유의점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2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유추의 정의예요. 예. 그래서 유추는 그 정의가 나뉘는 동형구조를 비슷해갖고 낯선 동형구조와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야. 나뉘는 친숙한 구조를 이용해서 친숙하지 않는 구조를 동형구조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유추다. 요거는 뭐 파란 책에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것처럼 그 로마의 라티품 설명에서 고유의 뭐 대농작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3번을 풀어볼까? 3번 일단 풀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일반적인 설명 방식이에요. 자, 거기 이제 보면 남색지에 보면 설명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일반적인 설명 방식이 있고 하나가 가학적 설명 방식이 있죠. 자, 일반적 설명 방식에 뭐가 있대? 실제 역사 수업 방식에서 뭐냐면 역사 교사들 했던 방식이야. 가학적 설명 방식은 햄페이나 포포나 뭐 드레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 수업을 할 때 역사를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겹칠 수도 있지만 또 따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총괄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노예제를 주장한 역사 수업 장면이다. 자, 가와 마의 설명 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교사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노예는 대부분 백인이었어요. 그리고 노예가 전쟁에 포를 잡거나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 속된 상태였죠. 지금 노예에 대해서 노예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역사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의 의미를 알기 쉽게 해설해 주어 학생들 이해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야. 그럼 노예가 이게 뭐 어려운 개념이다. 어려운 개념이라 생각했지만 애들 입장에서 어려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넘어가서 얘기를 계속 하죠. 중세부터 유럽의 노예가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슬라브 국가에서 노예를 구하러 가기도 해요. 슬라브 자체가 뭐예요, 이거? 노예죠. 노예에서 나온 거 아니야, 어머니. 왜 이렇게 구했어요? 원래 슬라브족들은 기독교를 안 믿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기독교인들은 노예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 삼지 않는 사람, 노예 삼는 이교도를 찾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라브인들 쪽에 노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지중해 무역의 할벌제자 게리선을 북아프리카인을 이용했어요. 쇠사슬에 묶인 채 채찍을 맞으며 노를 젓는 일은 모두 기피함으로써 제수들과 노예들이 게리선을 지어서 동원되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모두 기피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죠. 그 다음 D가 뭐냐요? 그것 때문에 당연히 제수와 노예를 동원했다. 이 얘기잖아요. 결과적. 그러면 이거 관련된 거 뭐야? 인과적 설명이죠. 인과적 설명. 이해되시겠죠?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참고로 뭐 세 개 다 관련된 거지만 게림선이 있어요. 게림선이 있는데 갤린선인데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갤린선이 뭐냐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노를 져요. 노를 짓는 밴데 이게 노를 짓는 밴드를 다 갤린선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보조적으로 뭘 주죠? 네, 이 돛을 다는 거야. 돛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는 원거리 무역보다는 원거리 항해보다는 지중해에 있죠. 지중해에서 하고 초창기 대포나 대포가 발달하지 않은 그 싸움터에서는 이 갤린선을 주로 전투함을 이용해요. 왜냐면 박아야 되니까. 범선은 뭐 바람 빌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속력을 높이려면 뭐냐면 노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근대 시대 때 전투 양식 보면 조선시대도 범선은 그냥 가는데 이용하는데 일단 전쟁터가 오면 방향을 돌리고 속도를 놓고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올리고 하면 뭐예요? 노를 줘야 되잖아.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선이 갤린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라는 이제 뭐냐면, 흑인들은 노예만 있었던 게 아니죠. 뭐, 가난한, 나라의 백인 여성도 부유한 나라처럼 노예도 임신매매하는 거지. 지금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거 오늘날과 뭐냐면, 예전에 비유하는 거죠. 유추하는 거죠. 유추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노예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잠깐, 이거 단을 고쳤네. 단은 17세기 모로코와 리비아 사이에 위치한 북아프리카 노예 시장을 여러 지역에서 붙잡은 백인 노예와 흑인 노예들 함께, 요건 뭐와 관련되면 개념과 용어를 설명할 때 교사가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갖고 애들한테 접근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개념과 용어를 설명할 때 그거 관련된 내용이고, 자, 많은 노예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종차별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흑인에 대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어요. 이렇게 있죠.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예요? 뿌리죠. 뿌리라는 것은 뭐냐? 보통 이제 보통 역사에서 원인이란 말을 쓰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 이렇게 뿌리, 필연적으로, 그 다음 기필코 등, 여러 가지 부사에서 원인을 대체하는 용어를 쓰죠. 뿌리라는 건 원인을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도 뭐다? 인과관계적 어떤 설명 방식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비교해서 볼게요. 일단은 노예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빚을 갚는 게 햄펠의 영역적 법칙 설명이 아니죠. 영역적 법칙은 CLE의 구조예요. 그래서 초기 조건, 그 다음 법칙, 그걸 영역에서 결과 이렇게 나와야죠. 이 구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사슬에 묶인 채 식지를 바치며 어떤 노를 젓는 그 원인과 결과죠. 인과적 설명 맞죠? 그 다음에 다는 요거는 인과적 설명, 비교적 설명 아니죠. 아까 그 개념과 용어를 설명할 때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 들면서 설명한 게 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념과 용어에 대한 어떤 그 활용법이죠. 사용에. 그래서 비교적 설명은 항상 뭐와 뭐가 나온다고 했죠? 유사점과 차이점이 많이 나와야죠. 그런 말이 없잖아 전혀.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라는 유추적 설명이죠. 요거는. 그 다음에 말은 여기 보면 월시의 총괄적 설명, 이거 잘못 착각할 수 있죠. 총괄적 설명이 될 수가 없어. 총괄적 설명은 아까 뿌리가 키워드가 했죠. 원인한 말이 나와야 되는, 안 나와. 총괄적 설명,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그 사건이 무엇이는가, 실체가 중요하고 그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실체와 가정, 결과가 중요하죠. 그래서 총괄적 설명할 때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원인도 같이, 원인과 배경도 같이 설명해줘야 된다는 게 유의점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총괄적 설명이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답이 이제 몇 번과 몇 번이다? 니은과 리을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 설명 방식의 내용들 용례도 해갖고 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나 뭐 풀 때도 이제 남의 모의고사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 때 요 예문 그대 따가지고 문제 만들어도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유사 문제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307페이지 펴보세요. 707페이지 펴보세요. 707페이지. 707페이지 44번. 44번 보면, 자, 가와 나를 유추를 통해서 교수학습된 가정이다. 가와 나의 포적사회와 기반사회를 각각 말해보고, 그럼 여기서 포적사회와 기반사회가 뭘까요? 애들 알고 있는 거. 그 다음 포적사회는 설명하고자 하는 사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의 유추 진행의 문제점 두 가지를 서술해보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가와 나의 예문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도란책이라든지 남색책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포적사례와 기반사례를 제가 정리를 쭉 이렇게 해놨거든요. 외워두시고 정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추의 문제점 외워두셔야겠죠.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대상과 설명 모델을 분명히 할 것,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무엇을 설명하는지 있고, 그 두 가지 대상 중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유추의 문제점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 726페이지. 자, 726페이지 79번 문제 볼게요. 79번.
이건 이제 한국사와 이제 뭘 관련된 내용이냐면, 유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유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설명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 이 설명 방식을 사용할 때 유의점을 세 가지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써보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상에서 포적사의 기반사가 각각 무엇인지 말해보죠. 다음 비교 설명 방식으로 방법 제 이렇게 했고, 자, 슐마의 분류 방식 중에 이 설명 방식 어디에 속하는지 말해보고, 이 설명 방식 내용을 두 줄 이내로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유의할 점은 유추니까 유추의 내용을 써야 되겠죠. 뭐 학생들 친숙한 경험을 출발해야 되고, 교사는 유추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을 잘 파악해야 되고 등등이 있죠. 그 다음에 교사는 유추의 대상을 갖고 있는 것 차이점도 각각 관심을 해야 된다. 왜냐면 유추라는 것 자체가 뭐죠? 비교적 설명을 연계. 그래서 비교적 설명을 제외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설명을 헷갈릴 수 있거든. 유사점, 뭐 차이점 해갖고. 그렇지만 유추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적사와 기반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최 교사의 수업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세조 왕권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죠. 근데 애들이 못 올 것 같으니까 그 뭐냐면 기반사는 예전에 전 시간에 했던 태종의 왕권 강화 내용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비슷비슷해요. 유사성 있죠. 그렇지만 또 차이점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유추할 땐 유사성과 함께 모두 파악한다 했죠. 차이점도 파악하는 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한국사와 관련된 건데, 자, 태종의 왕권 정책은 욕을 덜 들어먹었어. 태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 누굴 쳐냈죠? 공신세력, 그 다음 외척세력, 이런 사람 쳐냈잖아. 그리고 국가의 공적 권력을 기본으로 한 대신들을 포용해갖고 정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거야.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최순실 쳐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측근세력 쳐내고 아주 좋잖아. 문재인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문재인식 세조 왕권 정책은 문재인식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조는 자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태종 때 너무 그 자기 측근 세력들, 외척 세력들, 뭐 종친 세력 쳐내니까 이게 실제로 자기를 도와줄 수는 없다. 왕권을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오히려 국가의 공적인 조직들은 다 쳐내버리고 대신들 그 쳐내버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이런 이제 공신 세력들 있죠. 공신 세력들, 측근 세력들, 그런 종친 세력들, 외척들 끌어모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적 정치를 강한. 그러니까 욕으로 먹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오늘날 그 똑같은 방법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조 때는 이 공신이나 이런 종친 세력들 끌어들이고 항상 뭐야 이거? 이게 자기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냐면 포상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된 거야? 홍구파가 된 거죠. 홍구파. 예. 그래서 좀 약간 왕권 강화지만 그 왕권 강화의 어떤 과정이 달라요. 내용도. 그러면 여기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비교학습도 가능하지만 유추도 되죠. 근데 여기에서 단서는 뭐야? 비교와 설명은 제 이렇게 해서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설명 제하고 유추를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슐만의 분류 방식의 이 설명 방식이 어디일까? 이건 뭐야? 교수 내용 지식이 있죠. 네, 교수 내용 지식의 내용은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으로서 학생들의 교과를 이해하게끔 제시하고 조직하는데 유용한 아이디어 속에 유추, 은유, 직유, 예증이 있어. 그러니까 유추는 교수 내용 지식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사 문제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시간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풀어볼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